베프의 범죄도시 코너입니다. 오늘 전주 지역에서 청년 170명을 대상으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사건 3심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또 피해 규모도 큰 전세 사기 얘기 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전세 사기범의 행동 패턴과 사기 방지 대책까지 짚어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해 전이었죠.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이제 제정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정작 가해자들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2심에서 감형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의 범죄자들이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남모 씨인데요. 주범이. 네. 이들 일당은 대부분 무죄입니다. 이야. 그리고 주범 남모만 7년. 근데 이 7년도 사실은 그 이전에 13년 그 이상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대부분 예. 10년, 13년 뭐 이렇게 거의 7년 이상의 중형이었었는데요. 사실 사기 사건으로 그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을 너무 쉽게 예. 약하게 봐주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심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게 쪼개기, 범죄 쪼개기로 인해서 대부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법률가들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남모만 7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네.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은 대부분 무죄거나 집행유예입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 액수가 네. 사실 우리가 원래 있던 액수의 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주로 적용됐던 공인중개사법도 대부분 무죄가 돼갔고요. 네. 범죄와 법과 현실 세계가 다 따로 논다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그 피해자분들이 네. 엊그제만 해도 진짜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뉴스에서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을 해치는 어떤 강력 범죄 못지않게 이게 사실 사람을 죽음에 몰 수도 있는 정말 나쁜 범죄인데.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한테 1억 5천 2억 이거는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는 겁니다. 야, 그게 엄청난 건데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어떤 뭐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사회적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최소 665가구 피해봤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대폭 감형된 2심 결과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피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3심이 남아있지만은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전세 사기범들한테 사기를 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법 체계에 사실 어떤 맹점, 약점을 파고드는 전세 사기범들의 아주 기막힌 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중형을 안 받고 빠져나온다는 것까지 다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 연구소까지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요? 예. 그 연구소를 한번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정도까지 한다 이거예요. 예. 자, 피해자들 딱한 사정은 또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 약간 섭섭할 수도 있는 의견인데 그 세입자가 더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건데 왜 사회가 배상하나? 왜 여기에 특정 어떤 그룹에 사기당한 사람의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예.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뭐 상당수 누락이 됐지만 16,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대부분 네. 20대 초중반 젊은 청소년들. 말하자면은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개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촘촘하게 부동산 협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뭐 법무사협회 같은 기성 어떤 집단들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저 범죄자들한테 먹이감이 되도록 내 팽개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방조 방임한 어떤 그 예, 책임이 예. 사회에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수천 건 중에 네. 상당수가 조직 범죄입니다. 2017년도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직 범죄로 나갈 거라는 건 사실은 그걸 수사했던 경찰도 검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 그랬는데도 법이 없다는 미명하에 대부분 빼줬습니다. 주범 그래요? 한두만 했는데 그들도 형량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들이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죠? 말하자면은 분명히 세금이 들어가서 허그 말하자면 주택보증공사에 네. 세금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무려 몇 조가 지금 뻥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심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그들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상당수 이 범죄의 상당수는 사회 시스템의 미비한 부분이란 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 경험도 없는 젊은 세대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을 예. 도와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자,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전세 사기 특징이 조직적으로 이제 공무원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전세 사기 조직이 구속 이제 됐고요. 구속 기소됐고. 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칩니까? 좀 황당한 방식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쩐주이자 건물주가 있습니다. 네. 이 인간은 이자는 예. 아무런 어떤 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지휘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 A가 있고 B란 사람인데 둘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A란 물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예. 그리고 B란 물건에 대해서는 역할이 바뀌어요 또? 똑같은 액수로 이 사람이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예. 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서 그걸 가짜 주택 전세 자금을 보증보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럼 2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 일당이 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첫 번째 방식.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세로 받은 거를 월세로 넣어 갖고 네. 하는 방법. 이거 뭐 깡통 정세 방법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아파트는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 지은 빌라는 사실은 시세가 전세 시세가 실제의 그 주택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해갖고 그게 들어가면 깡통이죠. 그렇죠. 예. 이 방법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부동산 보조인들이 하나의 일당들입니다. 네. 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청년이 A란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내 B란 부동산보다 조금 나라고 하는데 그럼 B를 가보잖아요. 네. 사실 한 통속입니다. 내가 그럼 저기보다 좀 싸게 해줄게. 그럼 의심적으면 C라는 데로 갑니다. 예. C는 한 통속입니다. A, B보다 더 작게 해줄게. 예. 이래서 결국은 셋 중에 하나 여기를 해야지. 근데 한 통속입니다. 그거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이런 분들이는 절대 못 당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 임대인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네. 노숙자거나 그러니까 어떤 재산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의 그걸 세워놔요. 세워놓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거의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진짜 주범은 뒤에 빠져 있고. 그렇죠. 원금이 한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을 씨앗 돈으로 해갖고 수백 채의 빌라를 다 소유하는데 그게 네. A의 전세금을 B 빌라를 사는 데 쓰고 B 전세금을 C로 사. 이게 뺑뺑뺑 돌아서 수백 채를 사서 그게 예. 빌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왕이 되는군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된 사기, 개별 세입자들은 이제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전세 사기 수법법 뭐 깡통 전세 이중 계약 뭐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 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사무실을 가보면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하는 정식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 법인입니다. 자격증을 보고 진짜 자격증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실제로 그거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왜 형량이 반이 나왔냐면 네네.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인 상태에서 이들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관여가 안 됐다고 2분의 1을 다 빼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명확한 거 아니면 사실은 형사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통속인 심증은 있으면서도 절반은 또 빼줘요. 빼주죠. 왜냐하면은 법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법인 부동중개사 자격증으로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전세 사기는 대부분 숨이 깁니다. 한 4년이나 6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아, 완전히 믿게 해요. 신뢰를 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털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범들은 안 도망갑니다. 왜 안 도망가느냐? 보이스피싱 도망가는데. 그렇죠. 예. 전세 사기범들은 오히려 그 지역에 있어 갖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로펌을 고용해서 실제로 대응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실제의 형량이 거의 안 나오고 무죄가 납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기업형 범죄 조직이고요. 그래서 범죄 집단, 범죄 단체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형량이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수개는 사형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은 그걸 적용하는 걸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 체계나 아니면은 이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금융사기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전세 사기는 그 자리에 꽤 긴 텀으로 얼굴을 내놓고 사기를 치면서 예. 어떤 법적인 대응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자리에 저 사람의 얼굴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네요. 예. 일단은. 그리고 자, 네네. 가족들이 많습니다. 패밀리 네, 비즈니스. 패밀리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다. 아버지가 하고 예. 아들이 물려주고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은 파멸시키고. 그렇죠. 장인이 하고 장모가 하고 이게 하나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갑니다. 야, 패밀리 하나의 비즈니스. 마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얘기 들을수록 약간 마피아가 연상되고. 예. 자, 우리나라 범죄 4건 가운데 한 건이 사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그만큼 사기 범죄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기승을 부린다는 건데 프로파일러님 경험으로 볼 때 사기꾼들의 특징은 이거다. 사기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법을 너무 잘합니다. 법을 잘 알아요.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보통의 변호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20,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범죄자가 이걸 치는데 실제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은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어떤 사기를 전문화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사기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고치기도 어렵고 교화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기범은 교도소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기범들이 많아야 2, 3년이고 네. 보통은 한 2년 안쪽으로 형량이 끝납니다. 예. 그냥 학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 자기들끼리 스터디해 갖고 내가 나가서는 야 요번엔 내가 이거 저기 했으니까 요번에 네가 해가. 짧게 한 1년 살고 예. 나와서 사업 구상하는 거예요. 예. 안에서. 예. 그리고 팀으로 짰기 때문에 일부만 저기 교도소를 갔다 오니까 나머지 자기네가 나눠 먹을 돈은 또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뭐 사식 넣어주는. 예. 이걸 또 빵빵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든든하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예.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은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게 돈이 들어가면 예.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사식도 충분히 넣어주고. 예, 아주 충분히 비싼 거. 그죠? 충분히 넣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들을수록 약간 좀 화가 날라 그러는데. 자, 프로파일러님 그러면 대형 전세 사기 저지른 일당들 무죄로 풀려나거나 교도소에서 짧게 복역하고 나오면 또 비슷한 사기 저지를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거 이게 통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을 일단 옮깁니다. 지역을 옮긴다. 그리고 세탁을 합니다. 무슨 세탁을 하냐면 요번에는 네. 전세 사기였는데 다음에 전세 사기 하면 걸리니까 그 다음엔 보이스피싱 사기라든가 아니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세 번째 다시 와서 하죠. 동종 업종으로 다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수계는 똑같이 안 합니다. 똑같이 하나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앞에 나서지도 않는다. 근데 이익만 봤죠.
그러니까요. 자, 개인적으로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떻게 이걸 예방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영상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것은 뭐 기본이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전세 사기범들의 명단을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자들은 전라도에서 치고 다시 강원도에서 칩니다. 근데 그 얼굴들이 얼굴가리만 해요. 이름을 또 바꿉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이 성형하니까 조금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수사기관이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리스트에 올려놔갖고 예. 이들은 계속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사기범죄 방제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지 따로따로 합니다. 수사 대응을. 네. 자,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이런 자세는 갖는 게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나은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조언을 한두 번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임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